아니 어떻게 반갑습니다. 이 네. 두꺼운 책을 그렇게 빨리 쓰셨습니까? 급하면 하게 되더라고요. 이 얘기 들어보니까 불과 3일 만에? 추석 연휴에 집중해서 문걸어 잠그고 썼습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근데 한 톨 한 톨 정성껏 썼습니다. 한 톨 한 한 톨 한 톨 썼고. 이렇게 쓰기 전에 기도하고 쓰고 나고 이렇게 한 톨 한 톨 정성껏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목차가 대단한 게 네. 정말로 일자별로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제 같은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참고하기가 너무나도 좋은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저는 좀 그 입장에서 쓰려고 했어요. 뭐냐면 저는 그때도 보수주의자, 지금도 보수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보수의 기능을 하는 것이 보수주의인 겁니다. 근데 보수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 공통 가치를 지키고 사회 통합을 지키고 사회의 틀과 안정을 지켜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공통 가치라면 당연히 민주주의죠. 1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1950년의 보수는 반공 보수일 수 있겠지만 2024년, 2025년의 보수는 민주 보수가 진짜 보수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 12.3 내란을 어떻게 바라봤고 또 보수주의자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바로잡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 그리고 국민의힘이 왜 저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좀 결론적으로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당이 아니다. 보수당이 아니다. 보수당의 이름을 쓰지 말라. 네. 왜 국민의힘이 보수당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진짜 보수를 참칭하고 있는가? 이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보수당이라는 이름이 정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해요. 지키는 왜냐하면 거니까 있는 걸 네. 그대로. 보수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 공통 가치를 지키자, 신중하자 이런 거잖아요. 네. 우리 틀을 지키자, 원칙 지키자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 가치다, 원칙이다 말 자체가 우리 사회의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걸 지킨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수라는 이름을 쓰면 기본적으로 그 이름만 갖고도 모이는 세력이 상당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보수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보수당이라는 이름을 참칭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부터라도 국민의힘을 보수당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지금은 헌법 밖에 나가버렸죠. 그렇죠. 극단적인 극우 정당이 되어버렸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반보수 정당입니다. 반보수 반보수. 정당이다. 왜냐하면 헌법 질서를 부수려고 했고 민주주의를 부수려고 했고 사회 통합이 아니라 혐오와 갈등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도 보는 것처럼 실질적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하려고 하고 있어요. 심지어 보이지 않는 카르텔의 힘을 이용해서 사법부와 협업해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장면까지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보수당이에요? 야, 우리 의원님이 지금 반보수당이죠. 초장부터 사자우를 토하고 계신데. 아니, 의원님 그 책 안 읽어도 되겠어요. 지금 얘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써머리를 방금 다 들려주셔가지고. 그 주된 골간을 말한 거고. 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더 좀 두꺼워요. 아니 근데 네. 제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네. 입고 계신 그 점퍼가 너무나 익숙한데 허재무 씨, 예. 이 점퍼 혹시 기억 납니까 안 납니까? 김상욱 에디션으로 지금 품귀현상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품귀현상입니다. 지금. 이때 어떨 때 그 옷 입으셨죠? 네, 그때 이게 추울 때 참 좋아요. 오늘처럼 날이 추울 때 오늘 좋은 정말 따뜻한 춥습니다. 옷인데 작년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국회로 달려가면서 사실 달려가면서 일단은 죽을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못 살아 나올 것 같다. 네. 친위 쿠데타인데요. 전 친위 쿠데타를 실패해서 얼마나 다행인가 싶긴 한데 원래 친위 쿠데타는 실패를 잘 안 해요. 그런 사례가 잘 네. 없죠. 친위 쿠데타잖아요. 사실 뭐 저는 또 여당 의원이었으니까 사실은 뭐 숨어 있기만 해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당사로 간 국민의 의원들이 대다수 그랬을 거예요. 그냥 내가 왜 위험한 데 가는데 상황 지켜보고 흘러가는 대로 유리한 데 붙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근데 저는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오늘 못 막으면 내일 시민들이 다친다. 아, 그런 각오로. 그러면 그건 시민들 지켜야 한다. 그러려면 계엄을 해제해야만 한다. 근데 가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 어쩔 수 없지 하고 이제 갔는데 네. 운 나쁘면 바로 죽는 거지만 운이 조금 좋으면 며칠 버티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날이 춥잖아. 그래서 이제 제일 두꺼운 옷으로 입은 게 이거였어요. 아니 근데 그날 현장에서 김상욱 의원을 목도하신 분들이 저한테 말해주기를 네. 그렇게 목청껏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욕도 엄청 했다 그러는데 그래요? 이거 누구를 상대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누구를 상대로 이렇게 욕을 난사한 겁니까 이게?
제 눈앞에 보이는 국민의원들이 대상이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의원총회 때 눈빛 저를 보는 눈빛이 다들 싸나웠어요. 어떻게 선배한테 그것도 원내대표한테 그런 욕을 하냐 하고 막 왜냐면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욕을 시전을 하는 바람에 근데 좀 너무 화가 났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도 12월 3일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국회 본관 본회의장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 헬기 타고. 헬기 타고 그냥 들어오는 아, 저는 예. 안에서 봤으니까 계단 로텐도어에서 바라보는데 올라오는 건 사진처럼 딱 찍혔는데 너무 참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동안 울컥울컥 했던 게 그 장면 때문에 그랬어요. 그 민주주의가 무너졌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참담하고 또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그럼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 마음이긴 한데 한동안 어딜 가나 제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저도 죄인입니다로 시작을 했었어요. 진짜 그 마음이었거든요. 국민들께 너무 죄송하고 송구하고 죄인된 마음이고 또 그 참담한 현장을 눈앞에서 목도했고 사람이 죽어야 참담한가요? 민주주의가 죽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참담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현장인데 네. 국회 본회의장으로 계엄군 무장계엄군이 아니,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아닌 게 아니고 네. 실제로 그러니까 국회 문 앞만 온 게 아니고 네. 여차했으면 표결 전에 국회 본회의장 앞에도 와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정말 윤석열의 부름대로 들어갔으면 4명씩 한 명을 끌고 나오거나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겁니다. 네. 그 직전 모습을 보셨잖아요, 직접. 제가 그래서 이번에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추경호가 지금 그때 우원식 의장님과 통화하면서 시간 조금만 더 달라. 맞아요. 의원들 네. 모으고 있다 해서 시간 달라 했잖아요. 그 얘기하는 그 순간이 본회의장 바로 앞에 계엄군이 와 있었대요. 야. 그러면 우린 그때 150명 넘었거든요. 이제 의결하면 돼요. 의결하면 되는데 굳이 통화하면서 굳이 시간을 더 달라. 근데 바로 앞에 계엄군이 있는데 한 10분, 5분, 아니 1분이라도 들어올 수 맞아요. 있어요. 근데 그러면 시간을 더 달라. 의원들 모으려고 한다. 그러면 의원들을 모아야죠. 최소한 자기는 와야죠. 근데 자기도 안 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안 와. 근데 김용태는 왔다면서요. 그러면 올 수 있었다는 거잖아. 올 수 있었는데 자기도 안 와. 주변도 안 와. 더한 것은 당사에 있는 의원들이나 누구한테 오라 소리도 안 해요. 근데 그러면 시간 더 주세요. 의원들 모아야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맞는 말이 안 얘기잖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계엄 해제 표결 방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들어와서 표결이라도 했으면 네. 저희가 그런 물음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표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에 봉착해 있는 거고. 도리어 나가려고 하다가 소란이 됐죠. 저도 나중에 들었는데 민주당 비서관한테 나가도 되니라고 누구를 통해서 뭐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게 무서웠나 봐요.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과 통화할 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본회의장을 탈출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니 인데 왜 구속이 안 되냐고. 정말 납득이 좀 안 가는 상황인데 그리고 저희가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왜 이렇게 오늘 빨리 시작했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오늘 뭔가 특집으로 지금 빨리 시작을 하는 거죠. 저희가. 예, 맞습니다. 비상 네. 의원을 모시게 됐고 그 내용을 서서를 통해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문을 일찍 열었다. 네.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라. 네, 지금부터 여러분 들어도 놀라지 마세요.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 더 드립니다. 오래 뵙고 네. 싶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가장 깜짝 놀랄 만한 얘기는 네. 모 국회의원이 그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하기 전에 김상우 의원한테 당장 나와라. 거기 있으면 죽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오. 근데 뭐 저는 그걸 나쁘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그분 뭐 저를 걱정해서 했을 말이니까 뭐 그래서 나쁘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좀 그 생각해요. 뭐냐면 그 순간에 내 목숨을 생각한다는 게 되게 시민들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시민들이 다 나오셨어요. 그렇죠. 여의도. 네. 시민들이 나와서 장갑차 앞에 버티고 섰고 계엄군 막아 섰어요. 근데 국회의원이 저는 그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면 헌법 수 의무가 있어요. 또 국민들의 신체와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의무 있는 사람이 숨으면 안 되죠. 시민들이 앞에서 장갑차를 막고 있는데 저는 그 모습에서 너무 좀 아쉬움이고 뭐 누구나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두려울 수 있죠. 그리고 상황을 좀 지켜보자 하는 신중함이 드러날 수는 있죠. 하지만 신중할 때는 신중해.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네. 신중할 때 물론 신중해야 돼요. 하지만 단호하게 용기 내서 행동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둘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게 현명한 거거든요. 네.
제가 의원님의 안위를 걱정하는 의원 그 다른 국회의원의 그런 선의는 이해하겠으나 이 네. 말의 맥락 속에는 뭔가 그 계엄 당일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 뭔가 예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혹시나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말을 좀 드리는 겁니다. 뭐 저는 뭐 그렇게 뭐 곡해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단순히 저 걱정해서 그랬을 네.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근데 저는 그다음 의원총회에서는 근데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의원총회에서 네. 12월 3일 밤이 지나고 12월 4일부터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계속되었는데 네. 안 그래도 의원총회 얘기를 자꾸 꺼낸다고 저한테 뭐라 하시는 분들이 아니 지금 할 얘기는 많으신데 해야 됩니다. 어. 네. 많으신데 사실 저도 뭐 기억 100% 정확하진 않죠. 그 경험 없는 상황에서 정확히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만 파편적으로 남아 있는 기억들 중에 네. 충격적인 장면들이 몇 번 있었어요. 몇 가지. 음.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의원총회 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그런데 뭐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군이 예전처럼 충성하지 않는다. 아 그래요? 군이 예전처럼 충성하지 않는다. 아. 군인이 군인의 본분을 안 해서 점점점 음. 군이 본분을 했다는 게 뭐예요? 자 그러면은 군이 충성을 다하고 명령을 그대로 따랐으면은 성공했을 것이다잖아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셨고 네. 또 제가 뭐 홍장원 차장을 누구지 어떻게 알겠어요? 네. 당시 12월 4일에 오전에 홍장원의 이름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사전에 그 정보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렇죠. 이름임 석사입니다. 근데 제가 홍정원이라는 이름을 그때 처음 알았으니까 아하. 국정원 누가 말을 안 들었다. 뭐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때 처음 알았죠. 근데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조금 참담했죠. 뭐냐면 국민들께 미안하다, 죄송하다 해야 될 타이밍에 어떻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그러니까 아쉬웠다는 거잖아요. 실패해서. 계엄에 실패한 게 누구의 탓이고 성공을 했어야 되는 게 그 워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계엄 해제에 나섰던 의원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너희 고생했제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눈치를 주는 너희 거기 왜 갔니 당사 안 오고 이런 분위기 아니 근데 사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당시 지금은 국민의힘이 우리 김상우 의원님 민주당 옮기셨기 때문에 네. 107명인데 당시에 108명 중에 고작 18명이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 근데 사후적으로라도 그 18명 중에 장동혁 대표도 있다는 있죠. 게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18명 같이 했으니까 장동혁 당시에 의원 신분으로 뭔가 네. 그 사무총장이에요 당시에? 아니요 그냥 그 의원이었죠. 의원 의원. 신분이었던 네. 것 같은데 예. 그분이 이제 18명 묶음 안에서 혹시 당시 상황에서 얘기한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좀 있습니까? 행동이나 아니면 언행 중에. 특별히 제가 장동혁 제가 저 욕하고 다녔으니까 장동혁 대표한테도 그때 욕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욕을 했는데 근데 너무 나쁜 욕은 아니었어. 네. 그 방송인데 유튜브 쓰면 아 안 돼요? 괜찮아요. 뭐 괜찮습니다. 유튜브나 괜찮습니다. 예. 네. 그래요? 뭐 동혁이 형 한 다음에 이건 아니잖아 한 다음에 XXXXX 이렇게 했어요. 기네요. 여기 기네요. 아니다 짧아요. 짧아요. 동혁이 형 이건 아니잖아 XXXX 이랬는데 그러니까 동혁이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네. 이래 미안하다 형이 미안하다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네. 기억이 면목 맞다면 없다. 그죠? 미안하다. 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본인도 판사 출신이니까 헌법을 알 만큼 아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다 알고 저런다고 봐요. 다 알고 하니까 더 미운 거예요. 야. 왜 알고 저러지?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윤석열이 잘못했다는 것도 알고 탄핵시켜야 된다는 것도 알고 또 국민의힘이 지금 저렇게 하는 건 보수당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네. 국가에 해가 되고 국민에게 배신하는 행위라는 것도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 아는데도 저렇게 하니까 더 미운 거예요. 정말 국민에 대한 선의를 가진 190명의 일원으로 활약했기 때문에 그 18명에 대해서는 적어도 고마움이 사실은 같은 정당에서 그러지 못한 데 대한 고마움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기는커녕 그날부터의 분위기가 그 18명을 뭔가 좀 다- 역적시하는 분위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때 언제지? 그때 먼저고 12월 14일 이후 열린 의총이었나? 제가 가지는 않았는데 제가 네. 전에 듣고 또 보도 나온 바에 의하면 강모 의원께서 18명 제껴놓고 우리끼리 당하자 말까지 나왔다고 보도 나왔었잖아요. 이거는 거의 뭐 스파이 수준으로 취급을 한 거네. 쉽게 얘기하면. 보도 예. 저 잘못 봤나? 아마 보도 그런 나왔- 얘기들이 좀 네. 나왔을 것 같은데 오. 저는 너무 궁금한 게 그 18 제가 지금 말 예. 하나하나 조심스러운 건 이해해 네. 주세요. 왜냐하면
고소고발에 타겟이 돼서 계속해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법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의원님이. 신중하게 하고 더 있어요. 무서워요. 제가 이제 고소고발이 들어왔을 아. 때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해야 돼서 너 그렇게 의원님 얘기해 주세요. 18명이 본회의장에 들어갔는데 네네. 본회의장에 18명 말고도 들어온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한동훈 대표 당시. 어. 혹시 본회의장 안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까? 우리 국힘 의원들하고. 국회의원들 예.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도 그때 빨리 의원들을 모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건 잘한 거니까. 빨리 모아야 한다. 개혁을 모아야 막아야 한다. 된다라고 막아야 얘기를 한다. 했죠. 예. 근데 원내대표가 응하지 않는다. 왜 원내대표는 반대를 하는 당대표의 지시인데 왜 이러느냐. 따라라. 네. 근데 직접 원내대표한테 전화한 건 아니고 옆에 있는 의원들한테 그래서 뭐 직접 통화하는 건 못 받고 근데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이 위급한 상황에 왜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지시를 따르지 않느냐 하고 예. 그런 거는 봤었어요. 아니 근데 그 한동훈 그 전 대표의 체포설이라는 게 그게 사후적으로 며칠 지나서 알게 된 건지 아니면 12월 바로 3일 알았어요. 그 당일 어간에 그런 겁니까? 제가 이때 한동훈 그때 당시 대표가 그 본회의장에서 만났을 때 이미 본인이 본인이 체포 대상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다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고 본인도 그렇게 그렇군요. 얘기를 했고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얘기 따로 하면 더 듣기를 그 어디 뭐 외국 정보기관인지 외국 대사관인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있는 분한테 터지자마자 바로 연락을 이미 받았다. 정보를 야, 지금 받았다. 체포 대상이니까 주의해라. 그 숨어라. 아니 하지만, 본회의장 하지만 나는 네. 용기를 내어 국회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신 걸로 본회의장 들었습니다. 들어갈 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신변의 위협 때문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때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본인관이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기업군 이미 본관에 들어왔는데 본관에 들어왔고 한동훈 당시 대표가 체포 대상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져 있는 네. 상황이 됐고 의원들 사이에 근데 본회의장 밖에 있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죠. 위험하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신변의 안전 때문에 본회의장으로 같이 갔었던 그런 걸로 상황이었구나. 예.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계엄을 이렇게 하고 나서 불발에 그쳤지만은 그 이후에 탄핵 소추안 표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놀라운 자세들을 취하게 되는데 저는 국민들한테 넙적 엎드리고 뭔가 사과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새로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를 선출한 이후에 훨씬 더 기울어진 자세를 취합니다. 네. 맞아요. 그게 변곡점이었어요. 음. 뭐냐면 12월 3일 이후에 의원총회가 계속 열렸을 때에 뭐 납득할 수 없는 발언들이 나오고 뭐 계엄 해제에 동참한 의원들을 배신자로 보는 의견들도 이제 네. 눈초리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래도 확실한 것은 이건 잘못된 계엄이야라는 인식은 많이들 공유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라는 인식도 공유를 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동훈 당시 대표에 대해서 뭐 제가 지금은 좀 아쉬운 점이 많고 뭐 그렇긴 하지만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도 참 옳은 말, 좋은 태도를 보였던 것이 비상계엄은 무조건 잘못이다. 네. 한동훈은 책임을 윤석열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어요. 뭐냐면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당일 아침에 윤석열이 2차 그거 뭐지? 그 대국민 무슨 발언인가 뭔가 맞아요. 했잖아요. 기억납니다. 예. 그때 그거 말한 걸 놓고 한동훈 당시 대표가 이게 내란을 시인한 것이다라는 말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야 그래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12월 4일 이후에 국민의힘 안에서 저의 확고한 의견도 그거였습니다. 다 보수당이라면 헌법을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그렇죠. 더 앞장서서 내 썩은 살을 도려낸다는 생각으로 예. 윤석열 탄핵에 나서야 한다. 이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그리고 보수의 가치가 어떤 건데 우리가 그걸 못 지켜 미안하다. 네. 지금부터 똑바로 하겠다라고 정말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 외에는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주변에 참 많은 얘기를 함께 나눴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딱 등장하면서 올스탑이 돼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게 탄핵 그 소추안 표결이 예. 1, 2차에 걸쳐서 있었는데 12월 7일 한번 부결이 됐고 맞아요. 12월 14일 날 가결이 됐는데 그때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네. 그 어떻게 다른 겁니까? 가결된 뒤에 12월 7일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뭐냐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2월 7일 오전에 윤석열이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맞아요. 그 담화문 내용이 뭐냐면 모든 거를 당에 맡기겠다. 맞아요. 그걸 가지고
당의 중진 의원들이 탄핵 찬성파 저를 비롯한 탄핵 찬성파 의원들을 적극 설득합니다. 즉시 하야하겠다는 말이다. 이건. 아 선회를 해버린 거구나 쉽게 이건 얘기해서. 즉시 하야하겠다는 말이다. 그래서 음. 그날 점심 때 저도 모 중진 의원님과 식사를 하면서 서로 울면서 싸웠거든요. 네. 지금도 기억나요. 막 저도 울면서 선배님 이건 아니잖아요. 민주주의를 부수면서 무슨 보수입니까? 무슨 우리가 무슨 정치한다고 앉아 있습니까? 점심 시간에. 울면서 막 어. 대들고 선배님도 울면서 민망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맞다 하면서 울면서 하지만 탄핵만큼은 안 된다. 하야할 것이다. 그러면서 믿어보자. 탄핵을 하면 국가가 혼란에 빠진다. 음. 탄핵 결정까지 최소 서너 달인데 그 서너 달 동안에 국가의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 즉시 하야하는 것이 국가가 더 질서 있는 하야를 하는 것이 국가가 더 안정적인 것이니 너의 감정에 매몰되지 말고 나라를 생각해라. 김상욱 의원님이 그 말 따랐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됐을까 정말로 크나큰 우려가 됩니다. 근데 그때 12월 7일만 하더라도 좀 그런 설득이 약간 먹힐 때죠. 맞아요. 먹힐 때예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일단은 당에 다 맡기게 한 그렇죠. 상태였기 네. 때문에 근데 12월 14일은 완전히 달랐죠. 왜냐하면 중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들어왔죠. 맞아요. 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딱 들어오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들어올 때 윤석열 2차 담화가 있는데 그 2차 담화 내용이 또 충격적이었죠. 이제는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윤석열이 나를 구구여 단결해서 나를 지키라는 취지가 돼요. 기억나시겠지만 그때 이후로 국민의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결의안이 채택이 된 날이 있고 아까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탄핵소추안 표결을 통해서 12월 14일 날 드디어 가결이 된 날이 있었는데 네. 그날 가결에 관련된 소식을 딱 이렇게 현장에서 접한 다음에 우리 의원님은 좀 어떤 그 만감이 교차했는지. 일단 12월 14일이 오기까지가 좀 저한테는 쉽지가 않았어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즉시 하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난 이후에 이거는 무조건 탄핵시켜야 된다. 시기일이 급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취임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국힘 안에 의원님들을 설득해 들어갔고 그러면서 놀라운 분위기 반전이 생기면서 네. 윤석열 지키자로 단일적으로 뭉치는 분위기. 아니 의원들이 됐어요. 그래 똑똑한 분들이 있을 텐데 뭘로 설득을 했기 때문에 넘어간 겁니까 그게? 특별한 설득 루트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힘의 논리였던 것 같은데. 힘의 논리. 힘세 보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국민의힘 안에서 탄핵에 나서려는 의원들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니 책이 좀 약간 그 삐뚤어져가지고 좀 해달라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번 회기에 그때 12월 14일 그때 탄핵을 가결을 못 시켜버리면 한 달 동안 또 못 올리는 문제가 돼요. 아니 그렇죠. 네. 회기도 한 번밖에 네. 안건을 못 올리니까. 근데 당시 국민의힘 안에서는 국민의 원내지도부는 이번에도 보이콧하자가 그때까지의 다수적 의견이었습니다. 들어가지 말자.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거 잘못하면 이번에도 탄핵 못 시키는 건데, 근데 탄핵 못 시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분위기 이제 이런저런 말들이 돌잖아요. 도는 말들이 무서운 말들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만 막으면 한 달의 시간을 벌고 한 달의 시간을 벌면 진영의 결집하니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자, 그 말은요. 자칫하면 준내전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전제한 걸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준내전 상황이 되면 다시 비상계엄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건 내란이에요. 내란은 스치면 중형입니다. 다. 그러면 내란에 관련되어 있는 장군들 또 내란 관련자들이 북한에게 미사일 하나 포탄 하나 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그렇죠. 이래 네. 주거나 저래 주거나. 비상 쿠데타까지 하는 사람들이 뭐가 겁이 나겠어요. 그러니 이제 12월 14일 윤석열을 탄핵시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잘못하면 전쟁을 겪거나 아니면 심각한 내전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온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국민의힘은 보이콧하겠다는 거예요. 네.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그래서 이제 피켓 시위까지 나섰던 건데 그래서 12월 14일 탄핵 가결이 됐을 때 너무 간절했거든요. 너무나 간절했던 것이 이루어져서 결국 멈춰 세웠다. 저 미친 기관차를 겨우 멈춰 세웠다. 일단 전쟁은 진이 막았다. 빠졌을 것 같아요. 전쟁은 네. 막았다. 생각 하나. 또 하나는 어쩌지? 왜냐면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국민의힘 쪽도 못 가고 민주당 쪽도 당연히 못 가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힘도 하나도 없고 진을 다 써버리니까 시위도 하시고 진을 다 써가지고 그냥 마음을 다 쏟아부어 버리니까는 말 그대로 진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힘은 하나도 없고
안도 가면 되는데 막막하고 그래서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제가 너무 가고 싶었던 곳이 사실은 네. 시민들이 막 이렇게 춤추고 하는데 가고 싶었는데 네. 어떻게 가겠어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혼자 이거 뒤집어 쓰고 마스크 하고 다시 내려갔죠. 아, 의원이 이 그랬군요. 오시면은 다 알아보세요. 네. 김상욱이라고 써 있다니까요. 김상 에디션이래잖아요 지금. 그거는. 아 그것도 모르고 저는 네. 이러고 내려갔는데 저기 김상욱 간다 다 그러셨어요. 아니, 그 장수성이 두 사건을 다 겪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사건과 그 당시에 그 당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새누리당이었나? 새누리당 예. 의원들이 했던 행태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 때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 네. 이 차이점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숫자 같은데요. 숫자. 숫자가? 그때는 박근혜 잘못됐어.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이 한 50명이 넘었을 거예요. 60명 맞아요. 네, 많았어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한 18명 정도 되고 반성하는 목소리도 많이 냈었는데 그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했어요. 지금이야 막 그 윤건희 부부가 해괴망측한 일을 한 게 지금 막 알려졌지만 그때 탄핵할 때 막 녹음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국민의힘 새누리당에 있으면서도 되게 부끄러워했다고요. 그 부끄러운 감정을 그때는 양심이 있어서 그 의원들이 일단은 탄핵시키고 보자 그랬는데 2017년에는 네. 하고 나니까 완전히 보수파나 당이 집결하기가.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아, 아니 괴멸됐구나.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괴멸. 괴멸되는 네. 거예요. 권성동이 이렇게 설득했을 거예요. 봐라 윤석열 잘못했지만 이거 탄핵시키면은 우리 다 죽는다. 똑같이 너도 죽고 우리도 맞아요. 죽어 네, 다 그렇게 죽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맞고 일단은 우리가 국회 탄핵 소추는 맞고 우리가 해결해 보자 이렇게 설득했을 것 같아요. 고선동 의원이 그때 설득했던 몇 가지 논리가 오, 있긴 해요. 어떤 논리인지 네.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수아님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개멸론. 탄핵되면 다 죽어. 탄핵되면 개멸론. 개멸된다. 보수 개멸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추경호 원내대표 이름이 탄핵 가격이 있는데 동료를 다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아, 동료는 비올 때 비 같이 맞아야지. 뭐 그런 또 동정론, 동정론 네. 일종의. 그리고 또 야 우리가 이제 힘으로 이제 무언의 힘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단결론. 합쳐지면서 거기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의원들을 계속 모아놨어요. 뭐냐면은 의원총회를 아침부터 밤까지 하는 것도 없이 맞아요. 계속 모아놔요. 근데 아.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한 좁은 공간에 네. 모여 한그 108명이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바깥 세상과 단절이 됩니다. 그게 폐쇄성 이거는. 그게 커뮤니티화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 단절이 되고 네. 전략 전술 같다 느끼하면서 그러니까 생각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처럼 음. 느껴지게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밖의 세상과 철저하게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만 계속 들으니까 또 그러니까 12월 4일부터 4, 5, 6 계속 그러면 붙어 있으니까 외부 승계가 단절이 됐는데 국민의힘 의원총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 민주당과 좀 다른 점인데 네. 의원총회가 길어지면 충성 경쟁장이 돼갑니다. 점점 강성으로 충성 응변장이 돼가는 아, 특징이 진짜로? 있어요. 네. 민주당은 길어지면 엄청 다툼이 심해져요. 감론을박이 더 심해지는데 네. 국민의힘은 충성 경쟁을 서로 막 해요. 근데 충성 경쟁을 서로 하는 응변장에서 며칠을 아침부터 밤까지 같이 있다 야. 갇혀 있다 보면 밤쯤 이렇게 네. 세뇌가 되게 내가 이게 잘못 약간 생각하고 뭔가 있나? 북한 노동당 당성훈련 같은 약간 그런 그런 식으로. 느낌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박근혜 와닿는데 때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옹호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죠. 친박 그때는 의원들은, 그죠? 하야시키자 아마 그런 네. 얘기를 서청원 중심으로 친박들이 그렇게 그랬던 기억이 얘기했었죠. 나요. 네. 탄핵은 하지 말고 하야시키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근데 사과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결국에 이제 무슨 사과예요? 아니 페북에다 국민의힘에서 초재선이 25명이 네. 사과문을 냈잖아요. 거기에 윤석열과의 정치적 단절이 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과 단절할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20명에서 25명이 우리는 같은 배 못하겠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분당이나 이런 가능성은 분당은 전혀 아예 없고요. 저도 분당의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네, 정말 없어요. 그러시구나. 분당에 가는 진짜 없어요. 보시 전문가들 보시기에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그 편이 정하십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분당의 가능성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분당의 가능성이 열리려면은 네. 개별 의원들이 자기 이야기하고 나오더라도 나 다음에 당선될 수 있어. 그렇지. 정치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어라는 가능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음. 이게 선거제도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극단적 지지층들이 후보를 결정하는 구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맞아요. 이게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 시기에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것을 만들면서 초반에 연정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연정을 안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적폐청산을 몰아붙이니까 권성동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면 다 죽는다. 여기서 윤석열 탄핵하면 우리 다 죽는다. 그 논리의 경험치가 쌓인 거예요. 지금도 돌이켜보면 이런 거예요. 결국은 두 가지 저는 그 우리가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들이 자유롭게 소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 구조의 변화. 첫 번째 선거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념의 다양성 그리고 극우를 배제시키는 방법들.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의힘 계속 저런 식으로 소수파지만 이 뭐라고 합니까? 국가를 위기 상황으로 끌고 가면서 저렇게 갈 수밖에 없을 때. 정치 자금이 공급돼 가지고 그거들을 단절할 수가 없을 또 것 그 같아요. 백그라운드가. 유튜브하고 막 이러면 막 돈이 막 쌓이고. 그러니까요. 막 선거 치러야 그런 되는데. 불가능한 것 같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쨌든 그 총선 선거 제도 그 중대선거구제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변화를 좀 했으면 네, 좋겠다. 그걸 좀 강력하게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